어제 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책에는 명문이 또 따로 나오죠. 이제 명문에 대한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황제내경의 영추에 처음 이 말이 나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명문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지는 않았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명문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기 시작한 건 난경 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 명문이 뭐냐 보이지는 않고 기능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걸 많이 따지고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정리된 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명문으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신, 양과 동일한 걸로. 그래서 명문지화라고 그랬죠. 명문의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이 개괄해냈습니다. 넘버링 4개로 나눠놨는데, 생명활동의 근본 역량이다. 두 번째가 인체 생장 발육을 추동하는 동력이다. 세 번째가 생식기능의 성숙을 촉진하는 작용이다. 네 번째가 체액의 유포와 배설을 추동하는 기능이다. 조금 있다가 부를 하면서 제가 3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 텐데, 이 명문과 3초의 기능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유사하게 작용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명문은 상화의 장이고 3초는 상화의 부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오장육부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부 하나 3초를 얘기했었죠. 그 3초에 대한 설은 명문처럼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를 않아요. 지금도 3초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3초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명문과 3초를 제대로 이해하면 하산할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동양의학의 마지막 단계, 이 명문과 3초를 이해하면 다른 건 저절로 그냥 풀리게 되고, 다른 걸 아무리 알아도 명문과 3초를 모르면은 그 동양의학의 핵심을 모르는 거죠. 그냥 겉만 핥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명문과 3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제가 쓴 책에도 그 뜸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명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명문과 3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뜸이 불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 몸에 토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뜸이 가지고 있는 그 불, 그 화의 성격은 결국은 그 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화를 자극하는. 그 중에 역시 그 명문은 양의 장부이기 때문에 펑션이 드러납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부신의 어떤 호르몬들로 설명이 되는데, 3초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어떤 그냥 상초, 중초, 하초를 나눠서 장부를 나눈 어떤 기준처럼 얘기가 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래서 상초에 들어가 있는 게 심과 폐고, 중초에 들어가는 게 비와 위고, 하초에 들어가는 게 간과 신, 방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이렇게 구분을 딱딱 해놨는데, 그 구분에 대한 설명들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제가 쓴 책에 몇 개 고전에서 나와 있는 3초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걸 썸머리를 못했어요. 난경에 나와 있는 얘기, 의학인문에 나와 있는 얘기, 침구진수에서 사화선생이 쓴 얘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그 각각의 이제 그 사람들이 쓴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의미들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상화에서 이제 명문과 3초를 얘기할 때 그 어느 한 호르몬의 액션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좁아지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호르몬을 생각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풀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문은 부신의 호르몬들, 3초는 갑상샘을 생각을 했습니다. 갑상샘, 갑상선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갑상샘이 맞습니다. 요즘은 갑상선하고 갑상샘하고만 혼용해서 쓰여요. 그동안 워낙 갑상선으로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병원에서 쓸 때도 보면 갑상샘 쪽으로 많이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질환명에 샘 쪽으로 많이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부신과 갑상샘에서 분비하는 이 호르몬들의 작용이 아닐까. 이것이 그 우리 몸 안에 상화의 일을 하게 하는 어떤 화의 일을 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요 호르몬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딱딱 떨어져서 작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신의 호르몬들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명문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금방 얘기한 이 넘버링 4개가 나와 있는데 이 부신의 호르몬들로 이게 설명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개념이고 요 핵심적인 내용을 알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간신, 비패신 이런 다른 것들은 그리고 다른 6가지 부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특히 육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책에도 상당히 심플하게 나와 있거든요. 읽어보면 뭐 별거 없는 내용들이에요.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상화예요. 상화.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간신, 비패신 얘기하면서 제가 대충 그 생리기능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는. 근데 이 부신 설명할 때 이해가 확실히 되시던가요? 뭔가 좀 그 올 듯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거기에 갑상샘까지 들어가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내용이. 부신에서 수질과 피질을 나눴었습니다. 피질에서는 스테로이드라고 말씀드렸었고 수질에서는 이제 카테콜라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도파민과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미 액션을 많이 하고 있는 호르몬들은 이렇게 좀 밝혀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고 갑상샘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있죠. 갑상샘 호르몬. 사이록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록신. 제가 처음에 이 상화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가장 처음에 염두에 뒀던 호르몬은 에피네프린이었습니다. 에피네프린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열을 내게 하는 시그널이 되죠. 외부의 어떤 적이 들어와서 우리 몸의 온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 열을 내게 하는 시그널이 되고 그리고 기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온을 유지할 때도 그걸 유지하는 시그널이 되는 게 에피네프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로 표현된다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표현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열을 낼 수 있는 게 궁극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 에피네프린이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열이 나오냐? 그게 아닙니다. 요 스테로이드도 필요하고 사이로킨도 필요합니다. 요게 없으면 이 에피네프린의 작용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게 호르몬의 상호 액션 중에서 에피네프린이 작용할 수 있게 허용작용을 해줍니다. 허용작용. 이 스테로이드와 사이록신이 허용을 하지 않으면 에피네프린이 작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 몸에 열을 만들어내는 것, 열을 만들어내는 시그널은 에피네프린이 마지막 가서 작용을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이 두 개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갑상샘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람도 몸이 좀 차갑습니다. 이게 모든 장부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제대로 분비를 못 해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갑상샘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저는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치상으로 피검사를 해서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의 액션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양에 관련이 돼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떨어져 생각을 하면 이것이 하는 기능들이 저는 3초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봤어요. 3초가 명문이 기능이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상하의 장부로서 서로 이렇게 도와줘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열을 만들어내고 기초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아주는 각 장부들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장부의 연락을 맡아주고 그 연락이라는 것은 그 장부의 어려움들을 다른 장부에 전해주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간과 심의 문제 또는 뭐 비위의 문제 이런 게 서로 잘 알 수 있다는 것이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심의 알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것이 간이 다이렉트로 여기에 연락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사이에 소통을 시켜주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이 상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어라는 것이 자율신경과 뭐 면역과 그리고 호르몬을 같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 어떤 정보 전달의 실체가 되는 거죠. 정보를 만들어내고 정보를 전달하고 뭔가 액션을 하게 하고 자극하는 어떤 다른 각 장부의 고유 기능들을 자극하는 거죠. 그 고유 기능들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부신과 갑상선 호르몬이 그 핵심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제가 이제 이걸 책 쓰면서 자료를 이제 많이 뒤지다가 발견했던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대의학에서 이 갑상선 호르몬을 설명을 하면서 그 3초 우리가 할 때 초자가 이제 탈초잖아요. 이거 영어로 번역되면 fire거든요. fire입니다. 이게 FIRE가 맞죠? fire인데 이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이 fire란 단어를 썼어요. 불과 같다라고 그 동양학을 전혀 몰랐던 현대의학을 공부한 이 갑상선 호르몬을 전공한 사람이 쓴 글에 이 fire란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걸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동양학에서 이걸 초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 표현되어 있는 그 3초, 그 부의 가장 뒤쪽 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명문을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느라고 좀 먼저 끄집어 드렸는데, 부의 가장 뒤쪽 부분에 나오는 이 3초, 이 탄다는 얘기, 탈초인데 이게. 탈초인데, 이 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 설명에. 왜 3초라고 붙었는지. 위에서 타고 중간에서 타고 밑에서 탄다고 돼 있는데 왜 탄다라는 말이 있는지 이 책 보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을 보면 탄다고 돼 있어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 몸 구석구석에 다 갑니다. 호르몬마다 특징이 있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있고 그냥 국소 어떤 장부에만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이 있고 어떤 세포에만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갑상샘은 거의 모든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심장에서도 폐에서도 간에서도 비위에서도 신에서도 또 대장에서도 다 나름대로 액션을 하고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씩 그 액션이 그 장부의 특성에 맞게 조금 달리 변형돼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심장에 가서는 그 심장 펌핑을 잘하게 해주고 이게 없으면 또 심장 펌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제 책 뒤쪽에다가 갑상선 설명하면서 그 심장에 관련된 얘기를 좀 써놨거든요. 제가 봤던 그 자료에서도 심장에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와 있었어요, 예로. 그리고 뭐 성장시키는 거, 예를 들면 올챙이의 갑상샘을 빼버리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안 돼요. 이게 인간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어릴 때 저하가 되면 성장을 하질 못합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거, 요 자체가 성장을 시키는 호르몬은 아니죠. 근데 성장을 시키는 다른 것에 밀접하게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베이스가 돼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피네프린이 작용을 할 때 이게 허용작용을 해야 이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많은 호르몬들이 작용을 할 때 이게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건건 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도 죽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삽니다. 바깥에서 이제 그냥 만들어 넣어줘도 어느 정도는 삽니다. 근데 왜요? 이게 주된 액션은 아니니까. 이건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는 거지. 각각의 모든 호르몬들, 각각의 모든 장부의 역할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지. 이게 빠진다고 해서 죽지는 않거든요.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아주 중요한 조연이죠. 영화가 살아나려면 주연 갖고 안 되잖아요. 각각의 자기 영역에 있어서 주연은 이런 장부들이에요. 간이 하는 역할 비위가 못하죠. 심이 하는 역할 폐가 못합니다. 각각의 자기 고유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영역에 끼어들어가서 그 주연들을 빛내주는 역할이 저는 3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갑상선 호르몬이고 이 두 개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 부신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왜? 이게
없으면 이게 작용을 못하니까.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시그널을 낼 때도 시상하부에서 그 열을 만들어내는 시그널을 부신 쪽으로 내고 동시에 갑상선 쪽으로도 갑니다. 그게. 그래서 사이록신을 분비하게 합니다. 사이록신도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방 뜨잖아요. 저 사람 정신병 있는 거 아닐까? 뭐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처럼 그렇게 방방 뜹니다. 말을 쉴 새 없이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를 않고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니까 그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런 걸 자극을 할 거니까 같이 양의 방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게 막 필요 없어도 만들어내게 계속 자극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양의 방해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반대로 그게 저하가 돼버리면 모든 게 처지죠. 뭔가 좀 부추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뭘 하는데 이게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뭐 대장 기능도 떨어지고 위 기능도 떨어지고 모든 근육의 힘도 떨어지고 그래서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특징 중에 전화 목소리 들으면 안다고 그러죠. 목소리가 이제 저음이 되면서 느려집니다. 기능 항진증 되면은 앙칼지죠, 목소리가. 빠르고 상당히 톤이 높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적인 부분도 가미가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을 도와주는 쪽입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액션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이런 작용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양도 도와주고 음해일도 도와주고 이게 모든 부분에 관여해서 조연이 되고 있다. 빛나는 조연이죠. 있는 듯 보통 때는 몰라요. 이 존재를. 근데 이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금방 알게 됩니다. 조연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그 기능을 잘하고 있을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잘 모르지만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그 표시가 나게 돼 있는 그런 호르몬이 갑상샘이고 그런 게 삼초입니다. 그래서 이 부신이 제대로 일을 하고 이 명문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삼초가 필요하다는 거. 다른 장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서 특히나 갑상선 호르몬과 이것은 연결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갑상선은 웬만하면 제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밝혀지지를 않았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갑상샘 호르몬 이쪽을 공부를 하는데 글쎄 그 실체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중국에선가 죽은 사람들 다 오톱시를 해봤더니 갑상샘을 오톱시를 해봤더니 갑상샘이 되게 그 석회화가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죽은 다음에 부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톱시를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조직을 떼어놔가지고 어떤 문제점도 이제 보는 건데 그걸 해봤더니 그 갑상샘의 문제가 거의 다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요즘 그 자연의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조금 이제 어떤 생명현상에 본질적으로 많이 접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 되게 많습니다. 부신하고 갑상샘 쪽에. 제가 그 녹색대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그 녹색대 그 얘기하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외상과 더불어서 내감 있죠. 칠정 내상이 있잖아요. 그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봤어요. 전체 병의 어떻게 보면 반절 이상이죠.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도 원인이 됩니다. 그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렇죠. 잘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바깥에서 합성해서 주는 것은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약을 계속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 먹는다고 수치가 정상으로 조절된다고 해서 기능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계속 그 저하증 상태로 그냥 갑니다. 수치만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웬만하면 남겨둬야 됩니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떼어버리겠다. 그건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굉장히 쉬운 발상입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자르고 나면. 그때는 늦습니다. 예. 떼어버리고 나면 반드시 기능 저하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항진돼서 떼면 저하로 갑니다. 약을 먹는 사람 중에 한쪽으로 계속 약 먹다 보면 오히려 반대쪽이 또 상승이 돼가지고 또 그 반대쪽 약을 또 계속 먹고 그렇게 돼요. 되게 갑상선 기능 항진약을 먹다가 저하로 가게 됩니다. 항진약을 먹다 보면 그 갑상선 기능 항진약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기능 저하로 가면 그때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기능 저하증 가지고 있는 특히 여자들, 그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3초라고 그랬잖아요. 3초의 어떤 가장 그 베이스를 형성하고 있는 게 하초거든요. 여자는 하초의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게 난소입니다, 난소. 난소하고 갑상샘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갑상선 호르몬을 먹고 있는데 골다공증 때문에 에스트로겐 제제를 먹고 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을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그 축 안에 서로 상관되는 중요한 관계인 것 같고, 임상적으로 보면 되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심장 쪽의 증상으로 나타나죠. 기능 저하도 마찬가지고 뭐 자주 두근거린다거나 열이 막 위로 올라온다거나 이런 심장 쪽의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시작은 되게 하초로 봅니다. 자궁과 난소의 문제로 중초로 상초로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구당 선생님도 되게 여자들이 보이는 그런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들, 뭐 양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어떤 때는 막 좋다가 어떤 때는 막 그 있다가 그 극과 극으로 간 어떤 그런 증상들을 보였을 때 되게 그 문제를 하초로 봐요. 거기서 발견을 하고 임상 경험상. 그래서 구당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 증상은 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뜸을 여자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떼야 되는 데가 음교에다 떼야 됩니다. 음교와 중환, 그리고 전중에다 뜹니다. 등 쪽에서는 심유에 뜰 수 있어요. 다른 데에 그 플러스에서 뜨는 게. 근데 이제 전중이나 심유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 열기를 조절할 때 조금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위로 자꾸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열기가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여기에 뜸을 뜨게 되면 처음엔 감당을 못 해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이나 결국은 같은 걸로 보거든요. 실하든 허하든 그 본질은 같은 거기 때문에 방향이 좀 달리게 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여기에 이제 뜸을 뜨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걸 저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자리가 또 치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아래쪽으로, 배꼽 아래쪽으로 이제 뜸을 뜨다가 나중에 좀 편안해질 때 위로 올려주면 괜찮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예. 남자의 경우는 그 하초가 덜 약하죠. 난소 같은 게 없잖아요,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남자는. 이쪽 부작용이. 갑상선 문제가 남자는 한 10%? 전체 환자의 90%가 여자라면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남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치료를 한번 했었거든요. 스리랑카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많이 말랐어요. 많이 마르고 이게 막 그 에너지를 어머댔다 많이 쓰기 때문에 뭐 힘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제 뜸 뜨고 한 달 만에 한 10kg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이. 제가 뜸 떴을 때 이제 이런 개념으로 떴습니다. 네. 남자는 똑같이 뜸을 뜨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저번에 시사 매거진 2580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한 여자가 한 번 나왔었어요. 그 환자 제가 처방한 환자거든요. 침술원에서 이제 구당 선생님이 처음 보셨었지만은 그 침술원에 있던 뜸사랑 직원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어서 처음에도 저한테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당 선생님만 보셔야 됐다고 해서 이제 침술원 가서 좀 보고, 그 뒤로는 제가 전화로 하면서 이제 처방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약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기능 항진증이었는데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기능 항진으로 나왔었고,
그 뒤에 뜸뜨고 나서 편안해져서 다시 갔더니 정상이 됐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마르고 조금 약간 신경질적이고 했었는데 지금 많이 스테이블해지고 살도 좀 쪘더라고요. 거기도. 근데 만약에 떼인 있을 경우는 약물을 복용해줘야 되죠. 복용해줘야죠. 별 수 없이. 그러니까 떼낼 때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들은 웬만하면 떼지 말자. 외과 의사들은 웬만하면 떼자. 의사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는 웬만하면 수술하자. 뭐 재활학과 의사는 웬만하면 수술하지 말자.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 쪽으로 끌으려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의사들은 결국 가서는 발뺌을 합니다. 저도 의사지만 의사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결국은 의사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 몸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딱 지나면 의사는 버립니다, 환자를. 나 더 이상 못하니까 나한테 오지 마시오. 그런 심정으로 봅니다, 환자들은. 뜸을 뜰 때는 전중과 심의를 먼저 뜨고 아니요. 이쪽 밑에부터 뜨고 일단 한꺼번에 떠도 되는데 환자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를 떴을 때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에를 먼저 뜨고 예. 그다음에 위를 뜰 때 힘들어하면 그냥 꺼버리고. 예, 여기는 좀 약하게 뜰 수도 있고 좀 나중 가면은 여기 뜨는 게 더 편해집니다. 예, 이런 라인들이 그리고 등 쪽에서 신유도 같이 떠줘야죠. 심과 신을 같이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예, 심유를 뜰 때 신유를 안 뜨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신유는 항상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예, 신유 이게 물이 양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신유는 항상 예,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 부신과 어떤 갑상샘의 어떤 개념들을 이해를 좀 하시면 몸 전체의 어떤 조정하는 걸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각 장부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간이 하는 일, 뭐 폐가 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를 조정해주고 있는 아주 긴밀하게 연락하고 서로 조절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실체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간을 치료해야 된다, 뭐 심을 치료해야 된다 이쪽만 생각을 하지 그 중간에 조정해주는 그 부분에 대한 치료에 대한 생각을 별로 못 하거든요. 근데 부신이나 갑상선은 장부의 컨트롤러 역할을 그렇죠, 예. 컨트롤. 상부상조하는 그렇죠. 두 관계는 상부상조하는 관계래요. 예, 상화가 그렇습니다. 상화가 전체 장부가 일하는 근원이 됩니다, 이게. 요게 시작하지 않으면 장부가 일을 못 합니다. 요게 도와주지 않으면 장부가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 부신과 갑상선을 상화라고. 예, 그래 상화라고 하죠. 갑상샘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3초라고 하죠, 이게. 양문과 3초. 근데 3초의 실체를 저는 갑상샘으로 본다는 거고, 이 갑상샘 호르몬의 작용을 보면 단 하나의 호르몬일 뿐이지만 이게 실제로 하는 것은 수십 가지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각 장부에 가서 거기에 맞게 그 장부가 할 수 있는 기능에 맞게 변화를 해서 그걸 도와줍니다. 얘는 저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이 갑상샘 호르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뭐였냐면 영어로 이제 써 있었는데 꺼져가는 불에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것과 같다. 이 호르몬의 역할이. 불이 타려면 그 원료가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러지만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그 산소와 같은 존재가 갑상샘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태워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게 3초의 기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신과 3초는 그렇게 같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숨어있죠.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지를 않고 이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양과 음의 어떤 그런 조화가 여기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병을 조절한다는 것은 장부를 직접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치료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요 관계가 제대로 돼야 장부가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인공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조현을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기관의 그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예, 그럼요. 이 조그만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옛날에 그냥 쉽게 생각하고 뛰어냈지만 그게 결코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6가지 부가 나오는데 3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담. 담의 주요 생리기능으로는 담즙의 저장과 배설을 주관하고 또 결독기관이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담은 이렇게 간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담즙을 저장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식물을 먹을 때 이것을 좀 펌핑을 해내고 굶었을 때는 이게 좀 이제 팽팽하게 여기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초음파 한다고 할 때 금식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밥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쪼그라져 있어요. 예. 음식이 들어가면 이게 그 수축을 해가지고 담즙을 내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즙이 가서 일을 하게 해줘야 되죠. 그럴 때는 배설을 시키고 음식을 먹지 않고 쉬고 있을 때는 이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담즙이 액체니까 액체는 초음파로 잘 보입니다. 감게. 액체가 있어야만이 또 볼 수가 있어요. 초음파를. 그러면 요 벽들이나 뭐 이런 데 몽골 있는 것도 이제 초음파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담즙을 저장하고 배설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학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주머니에 불과하죠. 주머니에. 그래서 이것은 떼어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은 담즙, 담낭벽이 이제 굉장히 두꺼워지고 이것이 이제 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항생제를 써가지고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생제가 잘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기도 하고 일단은 항생제를 써서 해보기도 하지만 일단 한번 염증이 생긴 사람들은 그대로도 염증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떼어버리자고 외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외과에서는 그냥 퍼스트 어택이 있으면 처음에 딱 염증이 생기면 그때 그냥 떼어버리자. 근데 내과에서는 약 쓰면서 조금 더 보자. 이게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회마다.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도 그 내과하고 이제 외과하고 요 얘기를 하면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나와요. 내과는 좀 더 견뎌보고 지켜보자. 외과는 그거 어차피 떼야 된다. 지금 떼자. 외과 의사들 수술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되게. 수술이 자기들 존재 이유기 때문에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뭔가 그 디프레션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방 들어가면 이 그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삶의 의욕을 느끼거든요. 뭐 이제 좀 많이 처진 분들은 그것조차도 없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 젊은 분들은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수술하는 것을. 딱 떼어내고 뭔가 깔끔하게 해결하고 오는 거. 째고 들어가서 떼어내고 꼬매고 딱 나면 이게 개운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잘 떼어냅니다. 근데 동양의학에서는 뭐든지 간에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장합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장합일. 단순히 생리적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게 있다는 거죠. 이걸 다 떼어낸다고 해서 그 정신적인 기능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장부 하나가 그것을 다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홀로그램 시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홀로그램? 홀로그램은 보면은 어느 팔 하나 툭 떨어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전체가 약해질 뿐이지 희미해질 뿐이지 어떤 게 좀 떨어지면은요. 근데 그 팔 하나 떨어지고 다 하나 떨어지고 그렇게 못 만들지 않습니까? 홀로그램은 그게 딱 떼가지고 못 하잖아요. 희미해질 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딱 떼면 이게 완전히 기능이 사라지니까 이 기억을 다른 것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자생물학적인 관점은 아니죠. 파동과학적인 관점이죠. 뭐 주변에 다른 게 기억을 하고 있든지 기능들을.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약해진다는 거죠. 이게 결독지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결단을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쓸개를 딱 떼어내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우유부단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쓸개가 없기 때문에 쓸개가 있는 쓸개도 없는 사람, 쓸개도 없는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좋죠. 이게 우유부단해지면서 이게 막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그래서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예, 결단이요. 결단하는 것이 결단을 못하는 게 우유부단한 거잖아요. 어떤 결단을 못하는 거. 간하고 담이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결단을 못하는 것을 이게 결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결독지관이라는 뜻입니다. 결독지관. 그렇게 이제 한문으로 표현을 했는데 간이 장군지관이면 담은 결단을 주관하는 그런 결독지관입니다. 그래서 간이 뭔가 이제 막 그 큰 뜻을 세워놓고 막 할 때 이 담이 같이 이제 그 결단을 하고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게 잘 안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부담 선생님도 환자 쓸개 떼어내고 오는 환자들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쓸개도 없는 사람이네 농담 삼아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박박 긁죠 그냥 속을. 근데 그 결단지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누가 데이터를 낸 게 없기 때문에 쓸개 떼어낸 사람이 떼어내기 전과 떼어낸 후에 어떤 성격적인 차이가 있냐, 뭐 그건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논문을. 근데 어쨌든 과거에는 이 담이 그런 기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시할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좀 안 떼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몸의 모든 장부는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쪽에서 그 기능을 기억을 좀 하고서 어느 정도 이제 컴펜세이션을 하겠지만 그래도 떼어내는 건 조금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담이 있어야 담의 궁극적인 기능은 간을 도와서 소설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생리적인 기능입니다. 소설을 돕는 거죠. 그 다음에 소장을 보겠습니다. 소장은 수성화물 비별 청탁, 뭐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장은 어디부터 소장으로 보죠? 예, 12지장부터 소장으로 봅니다. 12지장, 공장, 회장, 뭐 그죠? 그 듀오데놈, 제주놈, 이래요. 이게 그 소장은 대부분의 어떤 그 물질들을 흡수하는 장소입니다. 예, 여기가 있으면. 여기서 부숙시킨다고 그랬죠. 음식물을 부숙시키고 으깨놓고 소화하기 좋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요 근처에서 소화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넘어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소장에서 다 소화시키고 끝으로 이제 맹장이 나옵니다. 맹장부터는 대장이죠. 여기가 요게 충수돌기거든요. 맹장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의 염증을 얘기하는 건데 충수돌기염은 이게 아펜딕스라고 그러죠. 충수돌기를. 그래서 아펜디사이티스라고 그러거든요. 맹장염을. 맹장 자체는 시쿰이라고 합니다. 맹장염을 시쿰에다가 뭐 염증자 붙여가지고 이렇게 ITS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말할 때 달라진 텀이에요. 충수돌기염이 정확한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부터 이제 대장이 되는데 여기까지 대부분의 영양물질들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흡수를 하고 흡수하지 않을 것은 내려보내죠.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영양물질들 다 흡수하고 그게 이제 비별청탁이죠. 그 영양물질과 찌꺼기를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청탁의 비별을 주관한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고요. 또 여기서 이제 수변, 이 소장하고 또 관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장의 기능하고 이 소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별 청탁을 하면서 물도 이제 많이 흡수하고 수액대사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서 소장의 비별 청탁 기능은 수액대사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소장의 병이 생기게 되면 소화 흡수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소변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변의 문제를 1차적으로 이 소장과 관련돼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현대학적으로는 조금 이제 연결이 일부러 연결 지으면 연결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탁 떠오르는 어떤 생각은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소변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소장 쪽의 병은 잘 안 생기거든요. 소장 쪽의 병은 발견되기도 좀 어렵고 여기는 잘 생기질 않습니다. 내시경을 보더라도 여기까지는 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12지장 부분까지는 여기까지는 들어와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들어와서 보는데 그 밑에부터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먹는 내시경이 생겼죠. 탁 먹으면 이게 쭉 내려가면서 탁탁탁탁 찍습니다. 소장 쪽도. 소장에는 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장에 비해서는 별로 병이 많이 안 생기는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별 청탁의 기능이 이제 주된 거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가 있습니다. 위는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위에서 부숙을 시키고 수국을 수납하고 부숙시킨다. 그리고 통강을 주관한다. 위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위에 일단 어떤 음식물이 들어가면 대부분 6시간 정도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6시간 동안에 열심히 여기서 일을 해가지고 소화하기 좋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죠. 그게 이제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부숙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보내는 것이 이제 통강이죠. 통강. 통강을 보면 그 기의 흐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강, 이것도 이제 내려보내는, 하강시키는 기운이 있는 겁니다. 위는 그래서 기의 하강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위주 통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기는 하강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강이 되지 않고 위기가 역상하면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구토가 나오는 거죠. 미식거리고 막 토하고 싶고. 그건 위기의 하강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특성에 보면은 위는 습한 것을 좋아하고 조한 것을 싫어합니다. 항상 우리가 위가 좀 기능을 어느 정도 하게 하려면 물을 먹어야 돼요. 물기가 이제 아예 없이 그냥 뭔가 뭐 가루 성분만 들어가서 마른 것만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멘트를 섞을 때도 물을 적당히 섞어줘야 이게 제대로 막 섞이고 그러잖아요. 이 안에서 이게 습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 내시경을 들여다보면 항상 어느 정도 좀 물이 고여 있거든요. 예. 다 이제 금식을 하고 나면 그런 게 좀 다 빠져나가지만은 어쨌든 좀 이렇게 그 습한 것을 좋아하고 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꾸로 비는 습한 것을 싫어한다고 그랬죠. 요 비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이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그 대장 바로 위쪽에 보면은 위기가 있으면 살고 위기가 없으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장이라고 쓰이는데 바로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물론 위기 안에는 비기의 승천 기능도 같이 있지만 일단은 수납하고 여기서 부숙하고 하는 기능이 없으면 그 다음에 비의 기능도 없는 거죠. 먼저 이 위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제대로 이제 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위기가 살아있지 않은 경우가 뭡니까? 이게 완전 떼어낸 사람들. 이렇게 떼어내고 이렇게 붙여버리잖아요. 이쪽으로. 그런 분들은 위에서 이렇게 수납하고 부숙할 만한 여유가 없이 그냥 내려갑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마를 수밖에 없죠. 아무리 먹어도 마릅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설사를 막 쩍쩍하고 그러죠. 덤핑 신드롬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요 접속시킨 부분에 뭐 되게 저기 요 식도하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요쪽으로 이제 붙이거든요. 식도를 당겨 올려가지고 붙이다 보면 여기 이제 비에서 이렇게 소설작용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음식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마르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꼭 어디에 뜸을 뜬다고 그랬죠? 예, 뒤에는 격유에 뜸을 뜨고 앞에는 요 근처가 이제 활용문입니다. 활용문. 예, 활용문. 우측의 활용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요 기능이라도 여기 12지장 쪽이나 소장 쪽의 기능이라도 좀 도와주자. 그래서 우측 활용문을 뜸을 떠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요 기가 좀 없더라도 떼어내더라도 그건 남아있다고 그랬죠. 완전히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능들은 좀 다른 데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위기가 하강하고 이런 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좀 좀 상당히 힘이 없게 살죠. 마른 분들 먹어도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만들어내는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빈혈기도 항상 있고 그래서 뒤에 격유에도 뜸을 떠주죠. 격유가 혈회혈이라고 그랬어요. 빈혈이 있을 때 혈을 잘 만들어내게 혈을 잘 만드는 것은 소화 흡수를 잘하게 해서 혈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소화 흡수를 잘하게 해주는 자리가 등 쪽에서는 격유입니다. 격유. 그래서 격유하고 중환, 비의 기능을 하는 좌양문, 또 거월, 또 우측 활용문 그렇게 해서 이제 짝을 많이 이루죠. 뜸을 뜰 때. 다시 한번 뒤쪽에 뒤쪽에는 격유고요. 앞쪽에서는 중환, 거월, 좌양문, 우활용문 그렇게 뜹니다. 그 위기가 위기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명문의 화입니다. 또 명문의 화.
명문의 화에서 여기서 화라고 표현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아까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죠. 스테로이드를 조금만 먹으면 입맛이 금방 살아납니다. 몸 안에서 스테로이드 분비가 적다든지 하면 입맛이 팍 죽어버리죠. 요게 이제 그 명문의 화라고 알려진 어떤 그 위에 깔리는 기본적인 화, 위화라고도 하죠. 그 병적인 화가 아니라 생리적인 화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받아들이고 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 스테로이드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요 위화, 이 명문의 화에 깔리는 이 위화는 입맛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입맛. 입맛이 좋냐 없냐, 먹고 싶은 마음이 있냐 없냐. 예. 그것이 이것과 현대학적으로 따져보면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부신해서 만들어내죠.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많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이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하도 스테로이드에서 뭐 사람들이 나쁘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건 바깥에서 그냥 막 줄 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지 몸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스테로이드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게 없으면은 생식도 못하죠. 이것이 대사가 돼서 성호르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남성 호르몬이든 여성 호르몬이든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앞에 부신 얘기할 때 생장 발육에 대한 얘기도 이것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부신이 생장 발육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도 부신에서 이걸 만들어내거든요. 명문에서 이걸 만들어내니까 이게 없으면 생장 발육이 안 되는 거죠. 성호르몬이 없으면. 예? 운동선수들 약물 복용할 때 이건 이제 뭐 근육도 강화시켜주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또 이거 많으면 면역도 억제가 되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 또 이식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걸 아닌 다른 걸 받아들여서 몸 안에서 그걸 이물질로 인식해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면역을 억제시켜 버리는데 그때 스테로이드를 또 많이 씁니다. 다음에 대장을 보시면 대장은 전도조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장에서 내려온 음식물의 찌꺼기를 받아들이고 다시 그 속의 수분을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대장은 진액을 주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장에서는 음식물, 영양분들을 다 흡수를 하고 대장에서는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대변을 만들어내죠. 대장에서의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뭐가 나오죠? 이게 설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염 이런 거 걸릴 때 이제 대장의 어떤 그 전도조박하는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설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장 쪽에 대개는 그런 때는 대장 실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급성설사들은 만성설사는 대장 허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바이러스성 감염. 대장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염, 엔테로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그런 대장균도 그런 걸 일으킬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이질균도 그런 걸 일으킬 수가 있고, 그래서 설사하면서 피도 나오기도 하고, 콜레라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되면은 물이 많이 나갑니다. 물을 흡수를 못해서 뿐만이 아니고 대장에서 물을 뿜어냅니다. 그냥 몸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물을 먹지도 않았는데 설사하는 경우 있죠. 설사라는 것은 장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것까지 동원해서 내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진액이 고갈될 때가 많죠. 설사는. 설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수액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변 보는 것보다 더 나갑니다. 물이 그냥 대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소변 보는 소리가 나요. 그냥 쫙쫙 그 폭포수처럼 이렇게 나가는 그런 설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견뎌내기 어렵죠. 그래서 콜레라 같은 게 있을 때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액입니다. 수액만 냅다 부숴대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고, 수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베이스,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병을 치료할 때. 음을 보충하는 거기 때문에 음이 없으면 양도 없습니다. 그럼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이제 그 밑에 나와 있죠. 만약 대장이 허한하면 수분 흡수가 무력해져 수국이 섞여 내려와 설사, 장명,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대장이 실렬하면
대장에 좀 열이 있으면 수분 부족으로 장액이 고갈되어 변비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열이 막 있을 때 폐에 열이 있다. 폐하고 대장은 표리관계잖아요. 폐에 열이 있다 그러면 설사를 유발하면 열이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 열들을 가지고 내려가게, 대장에 있는 열들을 가지고 내려가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변을 보면 그래서 열이 좀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변이 오래 남아있으면 그 열들이 수분을 다 흡수해내고 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폐에 열이 있고 막 그럴 때 변비 생깁니다. 대변 잘 안 나와요. 열성 질환에서는. 그때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을 쓰게 되면 조금 낫다는 거죠. 대신에 좀 수액을 줘야 되겠죠. 설사를 유발해놓고 열 막 나서 몸에 수액이 다 증발되고 없는데 거기까지 설사까지 시켜버리면 괴로울 거 아닙니까? 수액을 좀 보충해주면서 뭐 설사를 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방법을 안 쓰지만 그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약들을 씁니다. 실제로. 설사를 유발하는 약, 폐열을 꺼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약들은 위험할 수도 있죠. 목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룰 수가 있어요. 열을 내리는 거. 그렇지만 그 이후에 수액의 부족으로 인한 또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약들은, 한약의 치료약들은 상당히 예민하게 컨트롤돼야 되고 그 위험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웬만한 한의사들은 잘 안 씁니다. 잘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약 위주로 처방을 합니다. 먹어서도 부작용이 잘 안 생기는 약, 이펙트가 있으면 좋고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 약 위주로 쓰다 보니까 임상 경험들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안전 위주로 가다 보면은 이런 약들을 과감하게 쓸 수 있고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명의가 될 텐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의료 현실이. 뭔가 하다 잘못되면 금방 소송당하고 뭐 한번 멱살 잡히고 그러면 병원 문 닫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것들 위주로 많이 가는데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설사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보통 병원에서는 그거 장염이랑 같이 왔다고 보통 말을 많이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그 지금 생각하는 거 혹시 방어, 네, 예,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그런 설명들을 합니다. 설사하고 감기 같이 많이 오면 열나고 뭐 장염기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장에서 어떤 이런 바이러스들이 검출이 돼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근데 열이 날 때는 변비보다는 설사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예. 그리고 수액만 보충해줄 수 있으면 설사는 겁낼 게 없어요. 물만 있으면. 근데 이제 수액을 보충 못 해줄 상황이 되면 위험하죠, 설사가. 특히 애들한테는. 애들은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탈수에 쉽게 빠집니다. 그런 데는 설사는 심하게 보통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심하게는 안 하죠. 예. 봐줄만 하죠, 뭐. 예. 그럴 때는 구태여 이렇게 지사제 쓸 필요는 없겠죠, 일부러. 예. 물로 쫙쫙 쏟는 정도가 아니라 좀 물음변 정도면 지켜볼만 합니다. 지사제 쓴다는 것은 의사들 그래도 지사제 잘 안 써요. 지사제 잘 안 쓰는 이유가 그 지사제를 쓰게 되면은 그 독성, 세균에서 생긴 그 독성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해서 일부러 지사제 안 쓰거든요. 어느 정도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엄마들 그런데 입장에서는 설사는 그렇죠. 당장의 증상을 없애고 싶어서. 예, 예. 제가 지사제 처방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상 10년 넘게 하면서 지사제 처방은 정신병원에 있을 때쯤 해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밀가루처럼 쓰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냥 약하게. 그 뒤로는 별로 없었습니다. 별 문제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방광이 있습니다. 방광은 소변의 저장과 배설을 하는 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데입니다. 방광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들, 여기도 이제 뭐 염증성 질환들이 자주 생기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방광염 생기기도 하고, 또는 염증이 아닌데도 소변을 자주 보는 과민성 방광 상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신의 기화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방광을 치료하기 전에 반드시 신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방광을 다이렉트로 치료하는 자리는 그 뒤쪽에만 이제 방광류도 있고 앞쪽에 중국이나 수도도 있고, 그렇지만은 신이 같이 치료가 되자 효과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의 기화작용이 제대로 남아있을 때는 방광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데 신의 기화작용이 실조가 되면 방광의 기화작용이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소변이 순조롭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실금 같은 게 나타나고 소변을 또 자주 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또 방광에 습혈이 형성되면 소변이 빈번해지고 급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소변 볼 때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변의 문제는 이제 뇌의 문제로 오기도 합니다. 그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 신경이 방광까지 제대로 가지 않을 때 그래서 방광이 전혀 어떤 요일을 못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요관을 삽입을 해줘야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 다음 봐야 될 것이 기항지부입니다. 기항지부는 특이하죠. 기자는 특이하다는 뜻이고 항은 항상 존재한다는 뜻인데 특이하게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기항지부라고 해서 여기에는 뇌, 수, 골, 맥, 담, 여자포 이것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형태적으로는 가운데가 좀 비어 있어서 부와 유사하고 기능적으로는 전기를 저장하되 배출하지 않아서 장과 유사합니다. 부는 원래 뭔가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배출하게 돼 있거든요. 장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장은 꽉 차 있습니다. 부는 비어 있고. 장은 차 있을 때 건강하고 부는 비어 있을 때 건강합니다. 장은 차 있기 위해 존재하고 부는 비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런 특징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을 기항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의 특성도 일부 있고 기의 특성도 부의 특성도 일부 있고 거기에는 이제 뇌가 있고 골과 수가 있고 맥과 담과 여자포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틀에서 그 변화는 없는데 여기 이제 얘기가 되어질 만한 것이 이제 뇌죠, 뇌. 뇌가 정신 사유를 주관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 이 중요한 뇌를 왜 그냥 기항지부에 넣어놨을까? 지금은 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뇌를 다스리는 학문이 그래서 현대학에서도 여러 개가 있죠. 정신과, 신경과, 신경외과. 그리고 의과대학을 다닐 때도 이 뇌 쪽에 대해서는 참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뇌가 굉장히 기능이 많고 모든 정보를 모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모든 장부에 전달해준 어떤 중추잖아요. 그야말로. 근데 그런 부분을 과거에는 그 기능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뇌 자체에 대해서 그냥 딱 보면은 두부덩어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냥 꽉 차 있죠. 안에는 물론 그 뇌척수액이 흐르는 벤트리클이라는 게 있어서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겉부분은 이제 거의 다 제법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들을 과거에 제대로 해부한다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현미경으로 봐도 막 잘 보이지 않는 그 촘촘한 엄청나게 복잡하고 세밀한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었겠는데 그렇지만 그 기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각 장부에다가 포함을 시켜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장과 부는 다 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 역할들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그 신장합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뇌 부분하고 장의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도 이런 같이 이게 심이라면 이 뇌에서 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똑같이 심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뇌를 다른 장부로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장부가 또 우리 보면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봤고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각각 이런 식으로 그냥 뇌는 각 장부에서 파견한 어떤 대사관 정도 리모트 컨트롤한 어떤 그런 정도로만 봤습니다. 이렇게 다. 그래서 뇌를 따로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 봐서 그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의학이 좀 발달하면서 동양의학에도 이제 뇌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중국의 청대 정도에서 뇌를 많이 이제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경에 대해서. 그전에는 신경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신경이라는 한문 자체도 없었던 것 같은데, 경락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신경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면서 신경과 더불어서 그 뇌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그 고전적인 어떤 장상 개념에서 보는 학파들이 있고 그 현대의학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가미해서 보는 학파들이 있어요. 크게 두 부류가 있고 북한 같은 경우도